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지문 자체 길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길기는 한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대신 전형적인 수능 국어의 지문이기는 하죠. 네. 자, 전형적 수능 국어 지문이면서 이슈가 있어요.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 뿌리느냐. 그죠?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뭐 국민 생활지원금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 있죠. 한국 역사상 한 번도 국가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 준 적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뭐 약간 하나의 제도, 관행처럼 굳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막 돈 주더라고. 네. 요 전임 대통령 분 있으시죠, 그죠? 선생님 굉장히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 싫어하는데, 그분께서 그 취임하시면서 돈 많이 줬어요, 선생님한테.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서 지금 생활 중이신데, 생활 잘하시기를 지금 기원 드리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평생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냐. 요번에 고유가 지원금 같은 경우는 70%까지만 줬단 말이죠. 그게 선별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전 국민한테 막 20만 원씩, 25만 원씩 뭐 쿠폰 같은 걸로, 지역 화폐 같은 걸로 아니면 카드로 해가지고 그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딱 한정해서 다 뿌린다. 이거는 보편적이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원의 분배입니다. 배분이죠. 자원을 배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재원이 한정돼 있어.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바로 그 자원의 희소성 개념이죠. 그죠? 자원의 희소성 문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원을 할당하는 원리라는 게 됩니다. 자,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국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복지죠,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국민한테 거두어 드리니까 결국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돈을 쓰는 경제 주체예요. 국가도 돈을 쓰는 주체야. 가계, 기업, 정부 세 가지가 3주체죠, 그죠? 그래서 기업도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가게야 말할 것도 없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돈을 쓰죠, 그죠? 근데 정부도 그 엄청난 세금을 거두은 다음에 그것을 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뭐 빚이 많다 이러는데 한국의 빚은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빚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일본 정부의 빚?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일본 정부의 빚은 최소 14경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정도 되거든, 국가가? 14경이에요. 미국, 만만치 한 20경, 뭐 7경인가 9경 이렇게 돼요. 경입니다, 경. 사이즈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막 몇 수백 배 되는 거예요. 자, 그 국가도, 이제 국가가 왜냐면 대규모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국가가 국민들한테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 재원,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A, 보편주의가 돼요. 보편주의는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 연령이 증가하면 노년층에 뭔가 보살핌, 돌봄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이렇게 힘있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만 한 30년 뒤쯤 되면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먹고 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노후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 노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돼서는 그 자란 세대들이 낸 세금으로 선생님이 먹고 살고 평생 여러분들을 삔 뜯으면서 사는 존재죠.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반가워요. 네, 자,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을 볼 때마다 여기 안 다니시는 고객님들도 고등학생들 지나가면 저게 다 내 돈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안 다녀도 왜 돈줄일까? 나중에 내가 늙으면 세금으로 나를 먹여 살리니까. 그죠? 지금은 내가 세금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 맨날 해마다 소득세를 한 1000만 원씩 냅니다. 힘들어요. 네. 지난달에도 500만 원 넘게 냈어.
예. 그런데 어쨌든 농담 겸 진담이었습니다. 진담 겸 사실 농담이죠. 예. 자, 선생님 뭐 여러분을 삔 뜯겠어요? 사실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키우고 있죠. 부모님들 대신해서 지금 보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니. 선생님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내니입니다. 저 시계는 왜 느리게 가고 있지? 아, 저 시계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보편주의는 특정 욕구가 있죠. 선생님 방금 노년층이 되었을 때의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 40년 전에는 집이 거덜났어. 왜냐면 암은 그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죠. 비싼 약들이라. 그래서 그 집을 팔아야 됐어. 그때 서울 시내 아파트가 3, 40년 전에 7천만 원 정도 했어요. 평균. 강남에 비싼 아파트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했습니다. 3, 40년 전에 그랬다. 지금은 서울 강북에 뭐 괜찮은 아파트도 20억, 15억씩 하니까 문제가 됐죠,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을 팔아야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암에 걸리면, 특히 주요 뭐 11대 암 여기에 걸리면 국가에서 95%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 건강보험료 10,000원, 20,000원 냈으면 돼요. 3, 40년 전에 선생님이 막 잘하고 있을 때, 여러분만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선생님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와, 건강보험료 막 국민연금 나갈 때마다 그냥 막 휘청휘청해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규모가 커졌어. 국가에서 95%를 낸다면 내가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딱 아버지가 또 전통적인 세대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 거의 안 드셨어.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병원 안 가도 돼. 근데 워낙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디가 편찮으셔서 모시고 갔더니 폐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 급속도로 폐암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게다가 비교적 젊은 연세 70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뭐 대출을 내야 되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나? 왜냐면 암 이랬을 때 그 경험이 없었으니까 몇 억 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잠깐 한 4개월 동안 그 진료를 한 돈이 얼마냐면 1억 2천 정도 됐어요. 그거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그지? 그런데 국가에서 95%를 내더라고. 선생님이 실제로 낸 게 비급여 이런 게 좀 들어가서 한 1200에서 1500 정도 낸 것 같아요. 1200에서 1500 우리가 낼 수 있지, 그지? 근데 갑자기 1억, 2억 같은 돈은 뭘 깨야 된다든지, 뭘 집을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뭐 일반 서민들이 돈을 갑자기 1, 2억을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게 게다가 꽤 오래 전의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질병. 그 다음에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쌍둥이가 있으니까 둘을 한 번 낳았어. 1타 쌍피. 그죠? 한 번에 둘이 낳았단 말이에요. 양육하는데 힘이 얼마나 드셨겠어요. 그죠?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진짜. 그래서 니는 좀 약간 다르게 생겨서 그나마 다행인데 성격도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골치 아프다. 순했을지 안 순했을지 뭐 안 순했을 것 같아. 자, 순한 애들 같아요. 자, 이런 양육 같은 거. 자, 여기까지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특정 욕구를 다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특정한 욕구들이 있죠. 밥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옛날엔 도시락 싸갖고 갔는데 지금은 급식으로. 급식도 무료로, 그죠? 석식 같은 거 따로 먹는 거 빼고는 다 무료로 지금 제공을 받죠. 교복, 우리 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 훌륭한 학교야. 그죠? 교복 같은 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욕구를 지니게 된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입니다.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 자, 그래서 보편주의의 기저입니다. 기저가 뭐죠? 기저. 뒤에 귀 붙이면 기저귀 뭐 이렇게 되는데 기저가 뭐예요? 기저. 밑바탕이라. 기저귀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죠, 그죠? 밑바탕이란 말. 보편주의의 밑바탕에는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적이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시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베풀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국가가 조금 해주면 국가가 시혜적으로 막
국가가 베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와 우리 막 대통령님께서 막 대통령님 있죠 옛날에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군인 아저씨. 자, 그 막 베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공동체 구성원이 누려야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해해 준다. 우리가 교육이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권리라고 본다. 권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한다. 권리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민권 사상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이죠. 보편주의의 기저에는 바탕에는 사회적 시민권 사상, 즉 권리로 본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냥 베풀어줘.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고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국가한테 막 요구해야 돼요.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 때 잘못하면 막 비판해야 돼. 내놔 해야 돼요. 우리 대신 네가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사회적 시민권 사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들어서 10대, 20대, 30대가 왜 어떤 특정 정당을 무척 싫어하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을 왜 싫어하는지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20대 청년들하고 극우 막 집회 나갈 판이에요. 너무 이해가 돼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왜 선택적으로 저러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제대로 한다고 했으면 진짜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못하잖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싫어했었거든요. 그 당을. 네. 특정 정당. 정치라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죠? 국가의 정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곁들여서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구나, 오히려. 지금 세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를 했다. 자, 방금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이것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막 그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게 아니야.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편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권리입니다. 권리.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로 보고 혜택을 받을 자격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저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실은 엄마 아빠도 없고 막 고아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증명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다 준다. 자, 그래서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간소하다. 절차가 간소해요. 자,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이 어떻다고 봤습니까?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접근성이 동등하게 보장. 국민의 접근성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시겠죠?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 보편주의. 다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 부모의 소득이나 보유 재산 규모를 전혀 묻지 않는다.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 여기에 대해서 아동수당. 대표적인 사례죠. 예시.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교육과 급식. 자, 이것이 바로 보편주의의 구체적 사례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예시 두 가지를 봤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 아동수당. 그 다음에 무상교육과 급식. 이런 것들은 다 주는 거야. 우리 대신고가 한 100명이 있다고 치면 가령 1등부터 100등까지 재산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야. 1원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희 한 30등까지는, 재산 규모 30등까지는 저기, 교사용 식당 옆에, 교사 식당 옆에 거기서 먹고, 31등부터 100등까지 니네는 그냥 학생식당에서 먹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위화감이 들겠지, 서로. 쟤는 가난뱅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버린다. 자, 보편주의는 그런 차등을 두지 않고 다 줘버린다. 아시겠죠? 자, 대조적으로 선별주의는 뭐냐면 어떤 걸 강조하느냐? 효율성을 강조하는. 효율적이란 건 무슨 말일까요? 비용 대비 효용이 큰 것을 강조하죠. 비용은 좀 적게 들더라도 뭔가 효과를 더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효율적입니다.
효율성이죠. 그래서 특정 욕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정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하는 특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시켜야 돼요. 그 대상에게만 자원을 한정해서 할당하는 거야. 선별해서 할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대표적 선별 기준이 당연히 소득과 재산이죠. 소득하고 재산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득과 재산. 국가가 실시하는 철저한 자산 조사를 거쳐서, 자,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철저하게 자산 조사. 그러니까 좀 뭐랄까? 행정 부담 혹은 다른 말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건 소요가 크다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급여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똑같이 100만 원씩 다 준다면 국가가 너무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자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젊었을 때는 막 좋은 회사 다니고 이랬던 분들도 연세가 드셔서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경우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치? 돈을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더 줘봐야, 아, 그 꽁돈 생겼네. 이런 정도지만 그분들에게는 필수적이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만, 그런 분들만 가려서 딱 지급을 했을 때 효용이 높아지겠죠.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행정부담이나 소요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효율성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빈곤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잣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의사의 의학적 소견 같은 전문가의 진단. 자, 의학적인 문제 있죠. 그죠? 그래서 특정 중증 질환. 이런 경우는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막 1, 2억씩 계속 들어가는 거라면 국가에서 그거는 탕감을 시켜주는 거지. 왜?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을 드니까, 가입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특정 중증 질환입니다. 그 부분은 선별을 해줘야겠죠. 그럼 국가에다가 제시한다. 의사가 이런 소견. 그러면 전부 다각도로 딱 조사한 다음에, 아, 이 부분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줘요. 특정 중증 질환을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0.1초 만에 저렇게 졸 수가 있지? 와우. 친구, 0.1초 걸렸어. 그냥 딱 이렇게 듣고, 와. 선생님도 경험해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막 4, 50분이 그냥 지나가 있고. 그나마 다행이지. 어떤 친구는 아침에 와서 4교시에 점심시간에 일어나 4교시 끝날 때까지 자다가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졸리는지 알죠?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 좀 충분히 주무셔야 되죠. 자, 왜? 아침에 이 수업은 오늘만 하는 것이고 심지어 돈을 내고 다니는 데입니다. 그쵸?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돼. 아무리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현장성이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학생이 노력을 좀 덜 들여도 점수가 잘 나와요. 수업 시간에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아니면 뭐하러 국어, 우리말로 된 걸 뭐하러 강의까지 들으러 오겠어요. 이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특정 중증 질환, 장애의 정도를 판정해서 특수 휠체어 이런 거 있죠.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별주의 할당의 일환이다. 예시다 말이에요. 자, 이런 선별주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요. 자, 이게 단점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엄격한 자산 조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 상태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을 안 해도 국가가 주면 내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일을 안 하고 100만 원 받는 게 낫답니다. 일을 해갖고 어떤 달은 70만 원, 어떤 달은 150만 원을 번다면 좀 불안정하죠. 그럴 바에 그냥 일 안 하고 100만 원 버는 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일 안 해버릴 수 있다. 청년들이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그냥 국가에서 청년 지원금 받고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엔 밑바닥을 좀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 가서 대학을 일단 가야겠죠? 대학 간 다음에 알바 같은 거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알바 자리도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죠?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회적 약자가 돼버렸어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 세대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대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일단 핸드폰 같은 것도 없고. 뭐 알고 싶으면 막 발품 팔아서 가가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다 제공이 되죠. 제공이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면 관둬버리죠. 조금 어려우면 관둬버리고 조금 자기하고 안 맞으면 관둬버리고 조금 나오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게요. 선생님 사람 왜 안 뽑는지 알아요? 힘들어. 걔네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내 몸이 그게 나아요. 그래서 막 그 직원이나 교사, 강사 많이 쓰시는 원장님들 보면 나 막 존경스러워. 와, 대단하시다.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혼자 강의도 하고 원장도 하고 상담실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시설 관리인 노릇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 라운드 플레이어죠. 재밌어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선별주의의 문제는 이처럼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 사는 게 표가 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 이게 한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행정 부담도 커지죠. 다 막 조사해야 돼. 보편주의는 그냥 뿌리면 안 돼. 단점은 돈이 많이 들죠. 선별주의는 필요한 데만 딱 집중해서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 자, 제시문 나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와 공익 실현이요.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죠. 첫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각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것인데 이 정책 수단이죠. 그래서 첫 단계는 바로 정책 수단을 탐색하는 것. 과거 사례, 그 다음에 다른 국가, 그죠? 그 다음에 학술적인 이론이나 또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 정책 수단을 다 뒷받침하는 것. 과거, 다른 국가 사례, 이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도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일단 정책 수단이 뭐가 있을까 하고 서치해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단일 조치로는 너무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죠. 다단하다.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거대해져서 이제는 국가 지도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요구되는 게 크고 컷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제.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도출된 여러 정책 수단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정책 대안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것이 필요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한 3주 전부터 나 웬만한 거 다 풀어놓겠다. 플랜 A였죠. 근데 그게 안 됐어. 플랜 B 가동해야 되죠.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네. 오늘부터라도 오늘 밤 하루 이틀 정도는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 이거 다 풀어야지. 근데 풀다가 침대에 있으니까 침대에 가서 그래서 스카에 가서 해야겠다. 침대에 자꾸 자니까. 스카 갔다가 친구 만나서 노가리를 좀 풀었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 보냈어. 그래서 시험이 3일 남았습니다. 플랜 C 가동이죠. 이러니까 시험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찔렸어 지금. 네.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이 고등학교 공부는 굉장히 양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신고에서 국어 보면 90점 이상은 턱 나와야지.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동기부여가 내가 이걸 왜 해야 할까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원래 별로 안 성실해.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왜 물어보는 자를 한국 사회에서 네가 성실한 놈인지 내가 체크해보겠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뭔가 어려우니까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겁먹으면 그걸 뛰어넘는 게 아니라 겁먹으니까 그냥 싫어 이래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 실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도 경험해봤어요. 고1 때 내가 수학에 특히 적응에 실패했는데 왜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선행을 안 하고 간 거야, 수학을. 중학교 때까지 수학 잘했어요. 그럼 안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뭐 한 1, 20등, 뭐 그 암기 과목 좀 게을리해도 한 50등 안에 들었는데 50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이. 네, 그런데 수학은 항상 한 100등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정도의 어떤 근성이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한 40, 50대쯤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많이 먹고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는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국가가 공익을 실현하려면 첫 번째 정책 수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책 대안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시를 들었죠?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가 지금 설정됐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제한, 도심 숲 조성. 자, 이것은 개별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봐야 돼요. A에서 C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책 결정자는 결합을 시켜요. 자, 결합이 뭐죠? 정책 대안입니다. D는 정책 대안에 관련된. 자, 그래서 개별적 정책 수단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뭐죠? 두 개 이상을 결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공익을 실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책 대안이다. 결합하는 것이다. 결합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플랜 B, 플랜 C 같은 후보군으로 삼게 됩니다. 손흥민으로 이렇게 선생님 죄송해요. 32강 들어갈 것 같아요. 손흥민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그랬을 때 그러면 오형규를 투입해야겠다. 이 시점까지. 기다렸는데 그날 안 풀리는 거야. 공은 둥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스타인데도 그게 골이 그날 안 들어간 날이 있죠. 그죠? 그러면 바꿔준 거야. 여기서는 더 날카로운 창 끝으로 한 방이 중요하니까 축구는. 했는데 딱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32강 갔다가 이제 16강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피자를 같이 좀 씹으면서 즐겁게 한번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정도는 가야지. 그래서 48강에서 32강. 32강이 세컨 라운드가 아니야. 물론 세컨 라운드긴 하지만 어쨌든 16강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H 감독님 이제 바로 들어오면 아웃 되시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만큼 빡빡한 사회예요.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니까 이만큼 사는 거야. 사람밖에 안 사는데. 그러니까 정책도 엄청 잘 수립해야 돼, 이제. 요구도 다양하고. 보통 사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한 후에는 최종적인 최적화 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과정. 이게 3단계죠. 세 번째. 정책 수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대안. 세 번째, 평가.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는 당연히 능률성과 효과성이 있습니다. 능률은 투입 대비 산출이죠. 그죠? 그래서 능률이라는 것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집행의 결과에 주목해요. 그래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주의예요. 효과가 있었느냐. 그지? 그래서 달성 정도가 몇 프로냐. 그래서 공약 실현율이 몇 프로였느냐. 이 사람이 한다 하고 약속을 몇 프로나 지켰느냐. 이것이 효과성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1조 투입했는데 효과가 1조 4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1조 투입했는데 적어도 막 3조, 4조 효과가 나왔을 때 이거 효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정책 대안은
두 기준을 다 충족해야 돼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죠. 제한된 예산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척도가 상충하게 돼요. 능률성,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돈을 조금 지급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효과성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능률성이 떨어지죠. 보통 두 개가 충돌하게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장 요구하느냐? 처음에는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몸에 그게 붙었을 때 능률성. 1시간을 집중해가지고 한 20문제를 푸는 게 낫지. 3시간 집중해서 10문제만 낑낑거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집중이 안 됐을 때 한 30분 산책도 좀 하고 약간 바꿔줘야 돼. 근데 날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과 마인드가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박사 과정이 아니에요. 박사 과정입니다. 고등 상식 정도예요. 어렵긴 하지, 내용이. 그치? 근데 이게 뭐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경 지식이 이게 필요한 지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문 안에서 배경 지식을 마련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일단 적응하는 거. 처음에는 효과성을 좀 높이다가 그 다음엔 능률성까지 극대화시키면 성적이 팍 치고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엉덩이를 책상에 많이 붙이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투자 안 하고 어떤 효과가 있어. 이거 대충 출력해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주변에 국왕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주고 영상 찍어서 올려주고 막 이렇게 변형 문제 막 제깍제깍 이렇게 쉬는 날에 써놔. 쉬는 날이 없이 하는 거죠. 왜냐? 6월 한 달은 선생님한테 비상근무 체제예요.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수업하니까 수업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이 하는 일이 이거니까 학원 잘 안 됩니다. 해봤는데 별로 안 되네? 노력 안 하네? 난 데 있는데 뭐 갈 수 있지. 그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예산, 두 척도의 상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고급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요. 자, 이때 질병 차단이라는 효과성은 극대화되죠. 그죠? 왜? 최고급 방역 물품.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모든 국민에게 심지어. 자, 그런데 효과성은 높지만 능률성이 크게 떨어지죠. 반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등장했죠? 반대로 비용 절감에 매몰되다 보니까 고위험군 일부에게만 최소한의 물품을 지급한다. 이게 선별이죠. 그죠? 아까 이것이 모든 국민에게 준다 했으니까 이거는 보편입니다. 보편주의에서 특히 이런 경우는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원이 막 몇십조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최소한의 물품을 지급해서 선별해서 잘 방어했다 이러지만 능률성은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나 본연의 목표는 상당히 떨어진다. 즉 효과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능률성만을 강조하다가 효과에 실패한다든지 효과성만을 맹신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해버리는 일이 생기죠. 국가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막 그 국무회의 주관해가지고 전체 다 한번 뒤집어 봤더니 그거 안 봤죠? 선생님은 다 챙겨봤는데 와 저렇게 돈이 많이 새고 있구나. 아무 그 하는 일 없이 그냥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 하나요? 하고 들어 뭐 볼 게 없네? 여기도 뭐 볼 게 없고 예 하고 딱 덮어버려. 별로 뭐 주고받을 대화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조직장이 된다면 조직장한테 무슨 1년에 연봉 3천만 원 줄까요? 한 1억은 줘야겠지. 적어도 6, 7천만 원 이상 준단 말이야. 국가 돈이 그런데 막 새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과성을 맹신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문제. 거기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가 답도 아니고 또 선별주의가 답도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잘 써야 돼.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공적 정책 결정은 나오죠? 능률성과 효과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책 결정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음번에 뭐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는 저런 게 생길 텐데, 그 투표권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나와 관계된 지역의 토론회 같은 거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엉뚱한 거 자꾸 보지 말고. 그러면 그 토론회 보면 누가 능력이 있는지 딱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 그죠? 하다못해 학원 선생님 하나 선정할 때도 나하고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치? 우리 집에 뭐 일을 조금 해주는 사람도 골라가지고 수도 고장났을 때 수도 누가 더 잘 고치지? 근데 왜 대통령 아무나 막 찍어주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나라 전체가 휘청거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얼굴 마담이 아니야.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제 신문 다 보겠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제 그걸로 글을 쓴 거예요. 청년 1인 월세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두고 첨예하다 했습니다. 첨예 무슨 뜻일까요? 첨예. 첨예 무슨 뜻이야? 첨예. 첨예하게 대립한다. 선생님이 턱 보세요. 어제도 이 드립 쳤는데 턱 어때요? 날카롭죠. 차가운 도시 남자. 날카로워요. 예리한 남자예요. 쳐다보고 있어. 다 보고 있다. 예리해. 자, 그때 예입니다. 알죠? 첨예하다는 것은 날카로움이에요. 진짜 졸지 않게 하려고 별 생쇼를 이 늙은 몸 노구를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죠? 행복하죠. 그죠? 우리 준서만 깨울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랑. 자, 그래서 졸면 안 돼요. 날카롭다. 첨예하다. 뭐라고? 첨예하다가 뭐라고? 입으로 읊어봐야 된다. 영어도 입으로 단어 읊어보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의견 대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쟁점의 핵심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선별적 차등. 나왔죠? 그래서 제시문 가하나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싸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무엇이 타당한가? 자,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선별이냐, 보편이냐. 자, 그래서 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거비 경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자 방식, 예외 없이 지급해야 돼. 보편주의가 좋다 이랬습니다. 왜냐? 선별적 차등 지급을 시행할 경우 자, 그래서 생각한다. 이게 주장이죠. 왜 그러냐면 근로의욕 상실을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 근로의욕 상실 현상을 초래한다. 그래? 방값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노력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을 보조해줬잖아?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니까 집값 해결됐구나. 그러면 나가서 내가 일을 했을 때는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구나. 너 노동의욕이, 근로의욕이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로의욕 상실을 왜 초래한다고? 왜 초래한다 했어? 나 학원비 5만 원 더 내고 가 오늘. 진짜. 왜 초래한다고 했어? 집값을 벌기 위한 노력을 선별하면 그러면 집값을 벌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채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집값을 다 보조해주면 내가 나가서 일만 하면 내 삶의 질이 더 높아지니까 내가 가처분 소득, 다시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로의욕 상실을 막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보편주의가 필요해. 누구나 다 집값 정도는 제공해주면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이렇게 본다. 근데 좀 가난한 애들만 집값 줄게 그러면 일을 덜 하게 돼. 집값 받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왜 가난해진지 알아요? 가난해졌다기보다 뭐 가난한 국가는 아니니까. 근데 국민들이 가난해졌죠. 왜 그러냐면 이 복지병, 선진국병 때문이죠. 국가에서 막 지급해주다 보니까 그냥 가난한 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든지 막 복지 이걸 높인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6시 정도 되잖아? 그러면 막 번화가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문 딱 닫고 아무것도 없어. 거의 없어. 하는 데가 없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6시 땡 하면 다. 병원도 땡 하면 끝이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지병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죠. 누구나 그걸 요구할 수 있어.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나와서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거비 보장은 보편주의로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아가 보편적 균등 지급 방식은 실질적 삶도 개선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회 통합도 이끌어낸다. 정책연구소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균등 지급 방식은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가 균등 지급이 선별 지급보다 더 높다 이 말이죠.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죠. 여기 부분이 근거입니다. 아까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예요. 주장, 이유, 근거입니다. 아까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 여기 있죠? 크기 때문이다 했죠. 크기 때문이다. 근로의욕 상실. 여기 이유. 주장과 이유와 근거. 자, 그리고 여기 시민권 보장한다.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뭐냐? 근거는 바로 여기 있죠?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엄격한 소득 증명 절차를 요구하죠. 근데 서류 미비 등으로 뭐가 생기냐? 복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누가?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일정 수준 혹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다 뿌려주는 게 좋다. 그럼 적어도 집 문제는 해결된다면 나머지 가지고 뭔가 자기의 소득을 더 높인다든지 뭐 나머지 열심히 벌어서 빚을 빨리 갚는다든지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분명히 괜찮게 살았는데 뭔가 망하고 자기들이 어떤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집은 뭐 있는데 집에 막 압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타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피우고 새 모녀가 이제 자살하는 이런 일들, 뭐 송파, 누구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 그죠? 복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가령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여 소득 증빙이 매우 까다롭죠. 젊은이들은 사실 정규직으로 어디 가서 4대 보험이 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지금 몇 명 안 돼요.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제도적 장벽에 부딪히니까 지원에서 지금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다 근거란 거예요. 그죠? 복지 사각지대.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이 청년들. 그죠? 지원에서 배제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경우의 문제는 선별적 지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 박모 교수는 선별 과정이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인위적으로 구획한다 했습니다. 구획은 경계를 나눔이란 뜻이죠. 경계 지어서 어떤 그 구간을 나누었다. 그게 구획입니다. 자, 그래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생기죠. 그리고 갈등도 유발된다. 자, 따라서 선별, 이건 무슨 얘기죠? 이 박모 교수는 선별주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근거들을 적절하게 잘 끌어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식만이 불필요한 낙인 효과, 그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든지, 제 가난해, 낙인 딱 찍는 거. 그치? 그걸 없애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수는 선별주의를 비판했다. 아따, 길기도 기네요. 그죠? 물론 보편적 균등 지급 방식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반대 측은 경제적으로, 자, 이것은 뭘까요? 예상 반론이죠. 예상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년에게까지 예산이 분산되면 빈곤층 청년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게 예상 반론이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죠. 그러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종합적 평가입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중시한 것은 종합적 평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능률성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즉 선별적 차등 지급은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잡한 자격 심사 과정이 수반돼요. 즉 행정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됩니다. 행정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건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반론을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예상 반론. 야, 그래도 이런 경우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다 뿌리려면 국가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분으로 돌아가는 몫이 그만큼 줄잖아. 그럴 바에 좀 더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밀어줘야 효과가 더 높아져.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능률을 그러면 능률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 왜? 행정 비용, 그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종합적 평가의 핵심이 뭐예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핵심. 뭐지? 정책의 종합적 평가. 모두 고려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죠? 효과성과 능률성을 모두 고려하는 거야. 쓰세요, 빨리. 종합적 평가. 효과성, 능률성 모두 고려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별적 차등 지급은 복잡한 자격 심사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을 일일이 대조하고 시스템을 막 구축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매몰 비용은 비용만 나가고 효과는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냥 사라지는 비용. 아시겠죠? 자, 보편적 지급은 엄격한 자격 심사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능률성이 매우 높다. 막대한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그냥 절약해버립니다. 그냥 쭉 본 다음에 다 뿌려버리면 되니까. 입금 딱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만큼 안 든다면. 사실은 돈 몇백억을 아낀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몇백억이 이런 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감된 재원을 온전히 월세 지원금 예산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혜택, 이것을 준다면, 혜택의 규모를 키운다면, 자, 형평성도 확보되지만 능률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여기까지. 1타 3P가 되는 거야. 세 가지를 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모든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균등한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 주장을 재확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주장의 재확인. 이게 나타났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보겠습니다.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중요해요. 또 특히 반대측 의견을 미리 예측하여 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반박의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1번. 모든 청년 1인 가구, 1인 월세 가구에 대한 동일 액수 지급을 찬성하는 입장을 글의 도입부에 배치한다. 그죠? 모든 청년에게 지급해야 된다. 도입부에 배치됐죠? 자, 2번. 선별적 복지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보편적 복지 필요성을 강화한다.
자, 그래서 그지? 선별적 복지는 사각지대를 만든다 이랬잖아요. 맞죠? 2번도 3번. 균등 지급 방식이 삶의 질 만족도를 높였다는 통계 수치를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근거로 활용했죠? 어디에서 활용했어요? 무슨 연구소에 따르면. 그지? 균등 삶의 질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왔다. 설득력을 높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편적 균등 지급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비판을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게 아니죠. 상대 측의 비판을 반박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능률성 측면에서 보편적 지급이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절약. 그래서 효과성 저하를 비판하는 반대 측의 반론을 반박한다. 맞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비문학 지문 겸 이게 이제 변형 유형이죠. 신유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학 좀 나가볼게요.